그래서 아직도 저런 위기 상황이 많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지역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를 접한 게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근데 또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만 계속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너무도 당연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너무 무겁기만 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잠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이제 제 개인 카톡에 이런 문구를 하나 써놨는데요. 우리는 이제 꽃이 피면 꽃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천에 해바라기 축제 하더라고요. 저 어제 아이들하고 갔다 왔는데요. 꽃이 피면 정말 꽃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꽃이 피기 전에 땅에 뭐가 심겨지죠? 씨앗이 심겨지죠. 근데 우리는 그 씨앗이 그 어두운 그 땅 속에서 깊은 그 어두운 땅 속에서 보내왔던 그 견뎌왔던 긴 시간들에 대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 견뎠을 그 씨앗에 대한 생각보다는 꽃이 아름답게 핀 모습만 딱 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외국에 있는 어떤 작가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굴까요? 해라고 시작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해 누굴까요? 헤르만헤스. 네, 정답입니다. 선생님 좀 빠르셨는데요. 네, 제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헤르만 헤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정확히 헤르만 헤세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아쉬우시잖아요. 하나만 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60명의 아이를 모아놓고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360명의 아이들 보고 다 뛰어라 그랬더니 360명이 다 자기 각각 원하는 방향으로 다 뛴 거예요. 그러면 다 1등이 360명이 다 모두가 1등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 한 방향만 바라보고 이렇게 뛰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우리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얘기했던 분 기억나시나요? 어른 땡땡땡. 네, 손 들고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제가 손은 안 들어주셨지만 우리 이 선생님 네,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장아, 어른 김장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의정부에 오래 살았거든요. 아주 오래 산 건 아니고 한 11년 정도 거주했는데 그 중에 한 10년 좀 넘게 이제 연락하는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죠. 청소년 시기부터 만났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는 17살 때 처음 만났어요. 어떤 상황에서 만났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역사회 주민이 전화가 와서 형제가 여인숙에서 굶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가 와서 그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는 이미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비용과 아버지가 이제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어디 계시죠? 냉동 안치소에 1년을 계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연락돼서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여인숙에 살았으니까 이제 여인숙에 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거기서 이제 지낼 수가 없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사라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이 다 해체가 되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아예 돈이 없으니까 다 일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 전단지, 이삿짐, 식당 서빙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일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 17살인데 이미 그 세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리에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출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가정 밖의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이강인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 폭력처럼 폭력이라는 거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거리 나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는 경험이 정말 많다. 두 번째로 높은 그 경험이 뭘까요?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책을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네, 선생님. 집안의 무관심? 무관심 말고 범죄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절도. 절도, 네, 비슷한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힌트, 누가 막 남을 막 속여요. 네, 선생님 사기 맞습니다. 사실 위기 청소년 중에 사기 경험을 그렇게 많이 당해요. 어떤 사기를 많이 당하냐? 명의도용. 자, 형들이 막 오라 그래서 꼬셔요. 야, 이거 있잖아. 이 주민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꽁돈을 준대. 이렇게 막 꼬십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뭣도 모르니까 서명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형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에서 비촉종이 막 날라와. 22,100만 원이다 얼마 이렇게. 이자가 매달 20만 원씩 늘어나다가 점점 불어나죠. 그러다가 사기비 위에 생활하다가 생활비까지 더 늘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위기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만 발현된 게 아니라 위기가 계속 생활하는 과정에서 중첩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특히 이 가정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우울을 경험하는 동안에 이런 위기가 계속 중첩적으로 온다. 그러니 아까 우리 이강인 작가가 경험했던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회복이 되게 늦게 됐잖아요. 아까 18살에 그게 이제 그런 걸 처음 느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강인 작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일까요? 이제 올해 한국 내에 29이 됐습니다. 네. 청년이죠. 29인데 18살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1년. 11년 지났지만 완벽하게 회복의 단계의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1년이나 지나도 완벽한 회복의 단계로 진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위기는 단 한 번 어느 시점에 발현될 수는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 인생은 계속 ING잖아요. 계속 살아가는 중간에 위기는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오는데 성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인도 살다 보면 위기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이 회복의 단계로 접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나마 회복의 단계에서 누굴 만나냐면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냐면 돕는 사람들이요. 네, 그게 저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더 가깝게 또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복지 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강현 작가가 처음으로 상담사 선생님을 만난 나이가 11살 때입니다. 11살 때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선생님이 우리 이강현 작가를 만나자마자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강현 작가가 그때는 처음 상담하는 거니까 대답도 못하고 삐죽삐죽하다가 도망갔대요. 근데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속에는 엄청난 충격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년 인생 동안 단 한 명도 누구도 오늘 기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 기분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네? 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 뒤로도 이제 몇 번을 계속 이제 관찰하면서 아마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조금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상담을 잘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제가 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15년, 16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막 웃고 떠들고 편안한 분위기에서는 너무 제잘제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또 되면은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너무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막 물어보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막 편안한 분위기에서 막 떠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이런 위기의 어떤 상황들을 학교와 우리 주변의 어른들에게는 왜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거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다. 친구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강현 작가가 학교 이렇게 다닐 때 처음에 같이 8살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8살, 9살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학교 끝나면 우리는 방과 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끝나면 10분 안에 집으로 가야겠다고 합니다. 안 가면 이제 또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강현 작가만 그런 경험을 한 줄 알았더니 전국에 이제 이런 가정각 청소년들 인터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 꽤 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학교 끝나면 30분에 집으로 와. 집을 안 들으면 이제 맞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호자의 어떤 훈육 방식이나 양육 태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폭력이 되고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가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다른 부모는 그렇지 않네? 라는 거가 이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이제 하고 나서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친구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문화 인식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가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 사용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행 청소년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건 뭐 비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도 있죠. 청소년이 물론 이제 범죄를 자행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거리로 내몰리고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건 생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아까 같이 사기를 경험하면서 꽁돈을 준다 그러면 이제 범죄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여러 가지 범죄 집단과 대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의정부에서 제가 15세 소녀를 만났었는데 처음에 이제 집도 가출하지 않았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밤에 그냥 좀 이렇게 놀기 좋아해서 배회하면서 만났던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왔다 그러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고 이제 사라졌던 그런 청소년인데 저희가 수소문 끝에 거리에서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지역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거리 상담하면서 이제 좀 찾으러 다녔었어요. 발견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가출 패미라고 하는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 이제 아마 예상이 되듯이 처음에 이제 집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재워줄게, 뭐 먹을 것도 좀 챙겨줄게 하다가 너도 좀 우리 위해서 이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성범죄에 빠져들었던 거죠. 그 친구 말로는 합의 한 40회 정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성매수자들이 있다고 해서 성착취를 당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거리로 이제 뛰쳐나오면서 저희가 또 발견해서 상담 끝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제 응급조치 취하면서 이제 좀 구조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경험했을 그 어떤 위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범죄 집단에서 나오는 게 어쨌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도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근데 왜 못 나왔을까요? 긴 시간 동안 못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던 게 중학교 2학년 15살 때잖아요. 그때 이미 이제 가정이 이제 해체 가정이긴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거리 생활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그런 경험들을 더 확장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학교를 당연히 이제 그만두면서 계속 거리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가족,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관계망이 하나도 없는 이제 다 끊어진 상태에서의 가출패, 범죄 집단 여기서만 이제 계속 수년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범죄 집단을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아는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관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존재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가족과 좋은 어른으로부터 이탈돼서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 범죄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계망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서 느끼고 살아가는 상황이었다면 쉽게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가정밖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의 그 생존을 목적으로 막 고민하면서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막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착취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점점 그런 생활의 패턴에 더 많이 위기가 중첩적으로 그 생활의 패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안타까운 건 청소년 복지 시설이나 우리 지금 청소년 안전망, 교육복지 안전망 이런 안전망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청소년들이 이미 너무 많은 사회적 경험들을 하고 나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 안전망에서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그 안전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나 상담이나 이런 것 어떤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시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시작이 있다라는 건 종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과 종결 가운데 그 제공되는 서비스만 주면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지원을 받는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지원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없겠지 관계가 그리고 더 다 종결됐으니까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뭔가 도움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복의 어떤 단계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서서히 삶의 어떤 회복의 궤도로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11년이 지났어도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그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이광현 작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위기의 영역을 경험한 우리 가정방 청소년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어떤 그 서비스만 제공받고 또는 이걸로 그냥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청소년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연령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2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연령의 친구들은 그런 생각 많이 안 하는데 후기 청소년들은 이제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저랑 연락 끊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지원할 거 지원 다 받고 서비스 다 끝났고 이제 관계 다 끝났다라는 거죠. 정말 관계가 끝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나이도 다 됐고 지원도 다 받았고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만 너랑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낸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관계까지 다 끝난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거리 상담을 이제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전 시간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 다 힘듦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단만 받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가 두렵고 막 그럴 때면 특정 어떤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어떤 상황만 되면 숨을 이제 막 못 쉬고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거리 상담을 하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버스 개조된 곳에 안에 공간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고 막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황장애가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면 사실 그 자리에 동시가 의사 선생님도 사실 있으셨어요. 의료 진료 지원 나오셨던 선생님도 계셨는데 사실 저희는 심리상담 선생님도 계셨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공황장애 앓고 있는 친구들 보면 그 긴급약이라고 해서 약을 먹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약으로도 다 조절이 되진 않거든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시간이 지나서 고민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호흡을 느끼는 그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손 잡아주고 괜찮아 누구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지나갈 수 있어 이거를 한 30분 정도 옆에서 계속 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숨을 헐떡헐떡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 호흡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호흡을 찾아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태도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한 번만 그러지 않고 이런 어떤 발작을 경험한 친구들은 계속 발작을 해요. 수시로 전화가 오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새벽에도 전화 오고 밤늦게도 전화 오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아있습니다. 본인의 그 호흡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내가 이때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청소년들을 만날 때 뭔가 그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다 특히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있다 그러면 더 그것에 이제 집중하기가 쉬운데 문제 넘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다면 자기 호흡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청소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